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 이순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46, 경기도 일산에서 작은 꽃집 하나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새벽 4시면 꽃시장에 나가 장미며 수국이며 안개꽃을 하나를 안고 돌아오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손끝엔 늘 꽃물이 들어있고 앞치마 주머니엔 가위 한 자루가 들어있는 그런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사연을 들고 나온 이유는 제 인생에서 절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우연히 보게 된 블랙박스 장면 하나 때문에 큰 사건에 휘말렸죠.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보다 더 화가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4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15년 전 언니 부부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을 때 13살이던 조카를 품은 뒤로는 결혼 생각도 없었고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때 미래를 품에 안고 장례식장에 서 있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모, 엄마 이제 다신 못 보는 거지? 미래야, 이모가 엄마 목까지 해줄게. 이모가 꼭 지켜줄게. 그날 제가 13살 아이 앞에서 한 약속은 제 인생의 전부가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조카인 미래를 제 친딸처럼 키웠어요. 꽃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에 은행 대출까지 얹어서 10년 전 지금의 꽃집을 차렸고 그 꽃집 뒷방에서 미래 숙제 봐주고 도시락 싸주고 교복 다려주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자란 미래가 대학 나오고 서울에 혼자 자취방을 얻어나갔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나의 이별을 겪으니 하나의 인연이 다가오더군요. 미래가 취업을 하며 독립한 뒤 중학교 교사로 일하던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40이 넘어 웨딩드레스를 입는 게 민망하기도 했지만 정말 좋았어요. 신혼 1년이 지나가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꽃집 마감을 하고 있는데 미래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손엔 제가 좋아하는 약과 한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이모, 오늘 마감 몇 시야? 내가 도와줄까? 우리 미래 왔구나. 약관 뭐하러 또 샀어? 이모 살찐다고 하면서. 이모가 좋아하니까 그렇지. 나 이모 딸인데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그 말에 저는 또 웃었어요. 28이 되었는데도 어릴 때처럼 이모 딸 소리를 하는 게 귀여워서요. 그런데 미래가 슬그머니 제 옆에 앉더니 꽃다발을 포장하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나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어. 응, 말해봐. 우리 미래 부탁이면 이모가 못 들어줄 게 뭐 있어? 남자친구가 이번에 작은 사업 하나 시작한대. 근데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서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꼭 갚을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미래는 이미 작년에 500만 원, 올해 초에 800만 원, 그리고 여름에 또 1200만 원을 빌려가서 한 번도 갚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너 저번에 빌려간 돈도 있잖아. 남자친구 챙기는 것도 좋은데 이모는 이제 좀 아니다 싶어. 네가 네 사업한다고 빌려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모, 솔직히 이 꽃집 원래 우리 엄마 아빠 돈으로 시작한 거잖아. 그럼 뭐 원래 내 돈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모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내 거 찾는 거잖아. 아니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놓칠 뻔했어요. 미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꽃집은 이모가 훨씬 전부터 혼자 모은 돈으로 차린 거야. 네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 이모한테 들어온 돈 같은 건 없어. 내가 말해줬잖니. 근데 엄마 아빠 보험금 같은 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로 이모가 꽃집 미천 만든 거 아니냐고. 미래야, 이모 말 잘 들어. 그런 돈은 없었어. 언니, 그러니까 미래 너희 부모님이 그땐 형편이 많이 어려웠다고만 들었어. 이 꽃집은 이모가 새벽에 꽃시장 다니면서 몇 년을 모은 돈에 은행 대출 끼고 고모한테도 빌리고 그래서 차린 거야. 이모는 한 번도 네 엄마 아빠 돈 받은 적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래가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냥 궁금해서 내가 너무 몰랐나 봐. 미안해 이모.
그래, 아무튼 돈은 일단 내일 붙여줄게. 응, 고마워 이모. 역시 이모밖에 없어. 미래는 약과 봉지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총총히 꽃집을 나갔어요. 조카가 나가는 걸 보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계속 자기 부모님이 남긴 재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달 전에 조카가 이모, 이 집 엄마 아빠 때부터 그대로 쓰는 거지? 라고 툭 물었던 날, 꽃집 등기부 등본을 조카가 처음 본 날, 조카가 이모, 건물은 이모 단독명이야? 이모부랑 공동명의 안 했어? 라고 물었던 날, 크면서 조카가 자기 부모에 대해 궁금해한다고만 생각했죠.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TV를 보다가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여보, 오늘 미래 조카 왔다 갔어? 약과 사왔더라고. 어떻게 알았어? 현관에 약과 봉지 있길래. 그 또 돈 이야기나 안 했어? 전 잠깐 멈칫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요새 미래 조카가 우리 집 올 때마다 뭘 하나씩 꼭 받아가잖아. 저번에도 그렇고 저저번에도 그렇고. 여보,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 조카가 돈 얘기 꺼낼 때 표정이 좀 예전 같지가 않아. 받고 나면 고맙다는 말보다 내 거 받았다는 표정이랄까? 당신이 섭섭해할까봐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조카를 안 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뭔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15년을 같이 살아서 안 보이는 것을 남편은 2년 동안 옆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여보, 미래가 그럴 애가 아니야. 그 애가 우진이 만나고 좀 변하긴 했는데. 그래, 뭐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네. 미안해 여보. 남편이 바로 말을 접었어요. 그런데 전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남편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예요. 조카가 저녁 무렵 꽃집에 들러서 이상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모, 나 요즘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뭔데, 말해봐. 이모부 말이야.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남편 얘기에 저는 가위질을 멈췄어요. 이모부가 뭘? 항상 똑같은데? 내가 며칠 전에 학교 근처 카페 갔는데 이모부가 어떤 젊은 여자랑 같이 앉아 계시더라? 내가 아는 척할까 하다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냥 왔어. 여자가 이모부 손을 잡고 있더라고.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학교에 여선생님도 많으시니까 뭐 동료분이셨겠지. 이모, 근데 동료랑 손잡고 있어? 그것도 평일 오후에 카페에서? 미래야, 네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이모부 그런 분 아니셔. 이모가 너무 믿어서 그래. 내가 괜히 걱정돼서 그렇지. 몰라. 그냥 안 들은 걸로 해. 미래는 괜히 얘기했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나갔어요. 전 일부러 마음에 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세탁기에 양복을 넣으려고 주머니를 비우는데 안주머니에서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빨간 립스틱 자국이 묻은 손수건과 처음 보는 카페 영수증이었어요. 영수증에는 커피 2잔이 찍혀 있었고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남편에게 바로 물어봤어요. 숨기면 더 커질 것 같아서요. 여보, 이거 뭐예요? 남편이 욕실에서 수건을 머리에 걸친 채 나오다가 손수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뭔데? 영수증? 당신 거 아니야? 당신 옷에서 나왔어. 영수증도 같이 있었고. 카페 2잔. 내 옷에서 나왔다고? 날짜 한번 봐. 며칠이야? 날짜를 확인하고는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날은 일했는데. 왜 그게 내 옷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나 커피 못 마시는 거. 카페인 과민증이라서.
남편은 카페인 과민증이라 초콜릿도 잘 못 먹었거든요. 사귈 때 한번 잘못 먹고 난리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그 시간에 교실이 아닌 밖에 있었다는 건 학교에 전화해보면 무조건 확인이 가능했잖아요. 뭐 다른 사람 거랑 바뀌었거나 잘못 들어왔겠지.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데 전 기분이 묘하게 찝찝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울까 의심해서가 아니라 왜 하필 조카가 그런 이야기를 한 날 이런 게 나왔나 하는 생각이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조카가 카페에서 봤다고 한 날 남편 양복에서 카페 영수증이 나왔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한 우연 아닌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줄줄이 생겼어요. 제일 처음 발견한 건 꽃집 매출이 맞지 않다는 거였죠. 저와 5년을 넘게 같이 일한 직원이 제일 처음 찾아냈어요. 하루에 10만 원, 어떤 날은 30만 원. 꽃다발 판 건 분명 통장에 들어왔는데 장부랑 맞지가 않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지난주에 사장님 조카분이 밤 10시 넘어서 혼자 오셨더라고요. 미래가? 그 시간에 왜? 저도 마감 끝내고 뒷정리하다가 뒤쪽 창고에서 인기척이 나서 나가봤는데 미래 씨가 장부랑 금고 쪽 보고 계셨어요. 제가 미래 씨 오셨어요 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이모가 서류 좀 갖다 달라고 해서요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런 부탁한 적 없는데. 저도 이상해서요. 며칠 지켜보니까 장부랑 실제 매출이랑 안 맞고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직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 씨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때부터 저는 밤에 잠이 잘 안 왔어요. 누가 내 가게 장부를 뒤지는 걸까? 누가 내 남편 옷에 이상한 걸 심어 놓는 걸까? 의심은 계속 한 곳으로 흐르고 있었지만 차마 의심하기 힘들어 계속 피했습니다. 그 아이만은 절대 아닐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며칠 뒤 남편에게 접촉사고가 나면서 모든 게 터져버렸습니다. 10월 중순이었어요. 남편이 퇴근길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그것 때문에 쇄골에 실금이 가서 입원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자기 잘못 아니라고 우기는 바람에 블랙박스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앉아있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미안한 듯 말했어요. 여보, 내가 움직이기가 좀 그러니까 당신이 블랙박스 메모리 좀 빼다가 복원 좀 맡겨줄래? 사고 충격으로 메모리가 인식 안 돼서 복원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블랙박스도 새 걸로 교체해야 할 것 같고. 어디다 맡겨?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 친구가 얼마 전에 그 블랙박스 바꾼 곳 있다는데 그 명함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할게. 잘해준대. 며칠 뒤 인식이 안 되는 블랙박스를 다 뜯어서 가게로 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4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무뚝뚝한 남자분이 고개도 안 들고 컴퓨터를 보고 있었어요. 저기 블랙박스 교체하고 블랙박스 영상 복원 좀 맡기려고요. 이리 주세요. 일단 지금 인식이 되는지 먼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저는 메모리를 건넸어요. 그분이 메모리를 꽂으면서 딱딱한 말투로 묻더라고요. 어떤 구간 필요하세요? 어제 오후 5시쯤 사거리에서 사고 난 부분이요. 사고 당일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만요. 사장님이 작업하는 사무실로 들어가서 컴퓨터로 뭔가 하는 것 같더니 안에서 뭔가 난감한 표정으로 나오며 저한테 말하더군요. 저 사모님, 잠깐 사무실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이 녹화본 확인 한번 하셔야겠어요. 사장님이 든 건 차 외부가 아니라 차 내부의 영상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에게 들었거든요. 차량 절도를 당한 적이 있어서 블랙박스를 차량 내부도 녹화하는 모델로 설치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원한 건 사고 영상이었는데 갑자기 내부 영상이라 의아했죠. 그런데 화면에 남편 차 뒷좌석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두 사람이었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여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조카 미래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남자는 몇 번 본 적 있는 조카의 남자친구였고요. 이모부 차키 복사해 오길 잘했지. 이모부가 차키를 항상 두던 데 두는 사람이라 다행이야. 근데 정말 이런 짓까지 해야 돼? 그냥 기다리면서 틈틈이 돈 받아가면 살아도 되잖아. 어차피 이모 재산은 내가 상속받을걸? 이제 와서 이모가 임신이 될 리도 없고. 야, 넌 이모한테 이모부 생기면서 이모 재산 반띵 될 거 몰라? 이모 죽으면 이모부한테 절반 넘어간다고. 그 전에 너희 이모부 내쫓아야 돼. 너 혹시라도 네 이모한테 애 생기면 넌 완전 찬밥 신세인 거 몰라서 그래? 내가 시키는 건 다 했어? 전 입을 틀어막았어요. 내 귀로 듣고 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이모부 양복에 립스틱 묻히는 거 성공했고 카페 영수증도 심어놨어. 이모 완전 흔들리는 거 봤지? 다음 주엔 이모부 핸드폰에 수상한 문자 보낼 거야. 그 다음엔 이모부 차 안에 여자 속옷 하나 넣어두고. 그래서 이혼시키기만 하면 끝이지. 근데 이혼시킨다고 끝은 아니지. 너희 이모가 사업에서 손 떼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럼 이 다음은 이모가 사업에 집중 못하도록 하는 거네? 그러고 보니까 이모 요즘 잠을 잘 못 자던데 내가 수면제 좀 섞어볼까? 홍삼차에? 계속 멍하게 만들어서 정신병 의심 진단 받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입원시키면 이모 재산이 다 내 관리 밑에 들어오잖아. 꽃집 건물이 20억, 아파트, 예금, 보험금까지 다. 야, 근데 그거 너무 오래 걸려. 더 빠른 방법 없냐? 화면 속 조카의 남자친구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하는데 전 그 다음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 이모부 차 브레이크에 손 좀 대면 되잖아. 아니, 고속도로에서 한 방이면 끝나. 보험금도 나오고. 이모 정신 완전 나가서 너한테 기댈 수밖에 없게 돼. 그 다음은 일사천리야. 조카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저는 조카가 오빠 미쳤어? 하고 소리치길 바랬습니다. 오빠 너무 나갔다. 일단 이혼부터. 안 되면 그때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그럴 리 없지. 우리 이모 귀 얇아? 야, 혹시 이모가 순순히 재산 안 내놓으면 입원시키면 내놓겠지.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우리가 편할 거고. 보험 수익자는 뭐 내 앞으로 되어 있긴 하니까. 저는 그 순간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간신히 몸을 걸친 채 눈물 한 방울 안 나왔어요. 눈물은 충격이 덜할 때 나오는 거더라고요. 이 정도 충격 앞에선 몸이 그냥 얼어붙었어요. 사장님이 조용히 영상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종이컵을 제 앞에 다시 놓아주시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저 이 일 20년 넘게 했습니다. 별별 영상 다 봤어요. 바람난 사모님 영상도 봤고 보험 사기자는 부부 영상도 봤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경찰에 가셔야 합니다. 제 조카예요, 사장님. 제가 13살 때부터 15년을 제 딸처럼 키운 제 조카란 말이에요. 사장님이 잠깐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푹 내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저는 남일에 끼어드는 사람 아닙니다. 보관만 해드리고 돈 받고 끝내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냥 메모리만 돌려드리고 보내면 제가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원본은 제가 금고에 따로 보관할게요. 사본 드리고요. 이걸 법정에서 써야 할 수도 있으니까 보관 경위 확실하게 해둬야 합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졌어요. 엎드려서 엉엉 울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계셨어요. 티슈 한 통만 제 앞에 밀어주시고요.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종이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연락처입니다. 이분은 가정사 사건 전문이세요.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이런 일로 경찰이나 변호사 몇 번 연결해드려 본 적은 있거든요. 이분은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인데 가정사 사건 많이 하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 오히려 전보다 더 조카에게 다정하게 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 성격이 반듯한 사람이라 진실을 알면 바로 조카를 찾아가 훈계할 게 뻔했거든요. 그러면 증거고 뭐고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홍삼차 병을 꺼낸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에서 미래가 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 홍삼차를 제가 매일 저녁 2잔씩 마시고 있었어요. 이대로면 진짜 수면제 탄 홍삼차를 먹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 순간에도 수면제가 섞여 있을지도 몰랐죠. 저는 홍삼차 병을 싱크대에 들고 가서 다 쏟아버렸어요. 검붉은 액체가 하수구로 쭉 내려가는 걸 보는데 제 속이 다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빈 병을 두면 미래가 의심할 거 아니에요? 저는 새로 끓인 보리차에 홍삼 분말을 조금 섞어서 색을 비슷하게 맞춘 다음 그 병에 다시 채워 넣었어요. 그렇게 모양만 내놓고 일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 병에 있는 건 마시지 말라고 말해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를 더 했어요. 사건 다음 날 블랙박스 사장님이 직접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거든요. 사모님, 이건 제가 놔드릴 수 있는 것만 놔드리고 가겠습니다. 본인 집에 본인이 카메라 다는 건 완전 합법이니까 걱정 마세요. 저쪽에서 또 뭐 심을지 모르니까 일단 거실이랑 부부 침실, 서재 이 3군데 꼭 놓으셔야 합니다. 사장님이 거실 벽시계 옆에 작은 액자 하나, 침실 탁상 시계 뒤에 작은 센서 하나, 서재 책장 책 사이에 작은 렌즈 하나를 각각 달아주셨어요. 티도 안 나더라고요. 사모님, 그 녹화본은 여기 사모님 휴대폰으로 앱 하나 깔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클라우드에도 자동 저장되고요. 누가 와서 뭘 건드리든 다 찍힙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모자를 눌러 쓰시고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15년을 키운 조카한테 배신당한 날 생판 모르는 남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게 참 이상한 인연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조카가 우리 집에 놀러왔어요. 저는 웃으면서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래 왔어. 저녁 먹고 가. 이모가 미역국 끓였어. 조카가 식탁에 앉아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뭔가 탐색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모르는 척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모, 요즘 얼굴이 좀 부어 보이네? 피곤해? 요즘 잠이 잘 안 와. 홍삼차 마시고 자도 새벽이 자꾸 깨. 어질어질하기도 하고. 일부러 거짓말을 좀 했어요. 먹지도 않은 홍삼차를 마셨다고, 그리고 몸에 안 좋았다고요. 그러자 바로 미끼를 물더군요. 어머, 이모 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신경정신과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이 아이가 저를 정신병으로 몰기 위해 신경정신과까지 알아봐 놨다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괜찮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이모, 이 나이 되면 건강 챙겨야 돼.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요즘엔 40대 후반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대.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가 찼는지 정신병에 치매에 아주 골고루 엮으려고 하더군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 한번 가볼까? 우리 미래가 걱정하는데 가야지. 응, 내가 예약해 줄게. 이모는 그냥 따라가기만 해? 조카는 저녁 먹고 가겠다며 집에서 2시간 정도 있다가 나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더니 한참 동안 안 돌아왔어요. 저는 TV를 보는 척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조카가 다시 자리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살짝 상기돼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국물을 떠주면서 말했어요. 우리 미래 많이 먹어. 요즘 남자친구랑은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조만간 이모한테 인사 정식으로 드리러 오라고 할게. 그래, 언제든 데리고 와라. 이모부도 한번 보자 그래. 조카가 집을 나간 뒤 저는 카메라 녹화본을 돌려봤어요. 조카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더니 실제로는 서재로 들어갔더라고요.
다행히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일주일 전부터 다른 곳에 숨겨뒀던 터라 아무것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조카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홍삼차 병을 꺼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하나 꺼내서 흰 가루를 휘휘 섞어 넣었어요. 그 손놀림이 너무도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영상이 끝난 뒤에 냉장고로 가서 그 홍삼차를 하수구에 전부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새 보리차로 다시 채워 넣었고요. 전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의심을 두 눈으로 확인하니 잠이 잘 오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고모 집을 찾아갔어요. 정말로 제가 언니네 부부에게 받은 게 없다는 걸 증명해줄 증인이었으니까요. 고모는 올해 68, 제 혈연 중 제일 큰 어른이셨죠. 언니 사고 났을 때도 고모가 장례 다 치러주셨어요. 고모가 문을 열어주시면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순영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무슨 일 있어? 고모,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저는 고모한테 다 털어놨어요. 블랙박스 영상 얘기, 집에 찍힌 영상 얘기, 홍삼차에 수면제 탄 얘기까지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고모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니, 미래가 왜 그런 짓을 해? 제가 자기 부모님이 죽을 때 재산을 남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한 푼도 받은 게 없는데. 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애가 왜 믿고 있는 거니? 자기 부모 재산이라니. 그러다 고모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난감해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아이고, 어떡하니 어떡해. 내 죄다. 내 죄야. 난 이런 의도로 숨긴 게 아닌데 그게 오해를 낳았구나. 세상에.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가 눈물을 닦으시더니 안방에 들어가셨어요. 한참 뒤에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봉투를 풀더니 안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놓으시는데 전 그 서류들을 보고 숨이 막혔어요. 사체 변제 영수증, 차용증 사본, 법원 경매 공고문. 이름은 전부 김정환, 제 형부 이름이었어요. 미래 아버지요. 고모, 이게 다 뭐예요? 순영아,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해. 사실 네 형부가 죽기 한 3년 전부터 도박에 손을 댔어. 처음엔 가끔 하더니 나중엔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했지. 집문서도 잡혔고 차도 팔았고 네 언니가 친정은 물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빌리러 다녔다. 나한테도 몇 번 울면서 왔었지. 그런 얘기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네 언니가 너한텐 절대 말 못하게 했어. 어린 동생한테 돈 빌리고 싶지 않았겠지. 게다가 그때 너도 꽃집 종업원으로 겨우겨우 벌어먹고 살았잖니. 저는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언니가 그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전 한 번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네 언니 부부 사고 났을 때 보험금 나왔는데 그게 다 사채업자들한테 먼저 넘어갔다. 사채업자들이 언니네 집에 몰려와서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너는 몰라. 그 사람들 막아내면서 장례까지 치르느라 내가 몇 달을 울었다. 네가 미래를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난 네 발목 잡을까 봐 이 얘기를 숨겼어. 네가 언니네가 원래 형편이 어려웠구나, 그 정도로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어. 고모, 근데 미래가 그런 착각을 할 줄이야? 그러니까요. 그 애는 엄마 아빠 돈으로 이모가 꽃집 차렸다고 믿고 있어요. 고모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어요. 순영아, 어린애가 오해한 거라면 가르쳐주면 된다. 근데 그 애가 사람을 해치려고 모의했어. 그건 오해로 넘길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린 거야. 네가 이모 노릇 해줄 수 있는 선도 거기까지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하려고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는데? 법대로. 법 앞에 세워서 본인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거.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에요. 고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이 서류들 다 너 가져가. 그리고 내가 증인 필요하면 언제든 법정이든 경찰서든 나갈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네 편이다. 고모집을 나오면서 전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15년 전에 묻어뒀던 진실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누르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고모집에서 돌아오자마자 꽃집에 들렀는데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장님,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직원이 앞치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얼굴이 좀 창백했습니다. 원장님, 저 오늘 꽃집에서 미래 씨 봤어요. 원장님 부탁으로 서류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을 때 화장실에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통화한 내용이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원장님 들으시면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들어봐줘요. 괜찮아요. 직원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미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이모 생일 7일 전이야. 그날 내가 이모 불륜 증거 다 갖고 가서 테이블에 쫙 깔 거야. 내가 이모 정신병 의심 진단서도 같이 들이밀 거고. 이모부 충격받아서 집 나가고 이모는 우울증으로 병원행. 완벽하지? 야, 근데 네 이모가 버티면. 오빠,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런 증거 나와봐. 이모가 무슨 얼굴로 버텨. 동네 창피해서라도 이모는 나 따라올 수밖에 없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가스라이팅 열심히 하고 있거든. 얼마나 걸려? 변호사한테 미리 다 얘기해놨어. 진단서만 나오면 한 달 안에 끝나. 꽃집 건물, 아파트, 시가, 보험, 예금 다 해서 30억 정도 돼. 오빠 빚 갚고도 엄청 많이 남지. 난 이모 정신병원에 편하게 모실 거야. 이모 편하게 쉬시게. 그게 뭐가 나쁘다고. 너 정신병원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 알아?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러니까 좋다는 거잖아.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블랙박스 사장님이 알려준 그 변호사요.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제가 USB랑 녹음 파일, 고모가 주신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쳐놓자 변호사가 한참을 검토했습니다. 사모님, 이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정신병으로 몰아가려고 서류라도 받아오면 문서 위조고요. 허락 없이 사모님 댁 들락날락거린 건 주거 무단 침입이고 재산 목적으로 사기 미수, 남편분한테 불륜 누명까지 씌워서 무고해. 명예훼손까지 덧붙이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합니다. 그것도 꽤 무거운 실형이요. 조카 남자친구는요? 그쪽은 주범으로 볼 여지가 크고 더구나 이미 사기 전과가 있어요. 제가 조회해보니 현재 진행 중인 사기 사건도 있고요. 이 병합되면 꽤 긴 형을 받을 거예요. 저는 숨을 깊이 내쉬었어요. 변호사님, 그럼 전 뭘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사모님, 우선 재산부터 정리합시다. 꽃집 건물, 아파트, 예금 관리부터요. 조카분이 이미 의뢰인을 병원에 넣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실행되기 전에 사모님 의사 능력이 멀쩡하다는 게 기록에 남아 있어야 방어가 돼요. 건강검진부터 받으시고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검사 정식으로 받으세요. 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서류만 있으면 나중에 조카분이 뭐라고 해도 다 막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도 장치를 해둡시다. 사모님 명의 부동산에 남편분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모님 건물이랑 아파트에 남편분 이름으로 걸어두기를 해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모님 혼자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 잡힐 수 없고 남편분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해져요. 혹시라도 조카분이 위조 서류로 건물 담보 잡으려고 해도 바로 막을 수 있고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부부 사이인 많이들 쓰는 방법이에요. 그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내일 남편분이랑 같이 등기소 한번 가시면 됩니다. 제가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보험 쪽도 정리해 주셔야 해요. 혹시 보험 수익자 지금 누구로 돼 있으세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조카요. 제가 결혼 전에 그렇게 해놨었어요. 제가 혹시 잘못되면 미래 혼자 남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라고 수익자를 그 애로 해뒀어요. 네, 이해합니다. 결혼하시고 나서 바꾸셨어야 했는데 바쁘셔서 놓치셨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돼요. 당연히 남편분으로 바꾸시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도 가장 자연스럽고 부부 사이에 보험 수익자를 배우자로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보니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전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미래를 제 가족 1순위로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의식을 이젠 바꿀 때였어요. 변호사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사모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사모님이 조카분 15년 키우신 거, 그 세월은 사모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조카분이 저렇게 된 건 조카분 선택이고 책임이에요. 부디 내가 잘못 키웠나 하는 죄책감 갖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사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웠어요.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 들어주니까 제가 혼자 짊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변호사 얘기를 했어요. 보험 수익자를 남편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손사래를 쳤어요. 여보, 나 그런 거 받자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여보,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정식으로 내 가족이라는 걸 법적으로 분명하게 해두는 거지. 돈은 당신이 받고 싶으면 받고 기부하고 싶으면 기부하고 그건 그때 가서 당신이 결정해.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늦게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여보, 그럼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할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등기소에 가져갈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참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오고 일주일 동안 전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제 명의 부동산에 남편이 근저당을 걸어두는 식으로 남편 동의 없인 팔거나 담보 잡힐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해뒀어요. 통장 비밀번호 전부 바꿨고 인감도장은 다른 곳에 맡겨뒀어요. 보험 수익자는 남편으로 바꿨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어요. 인지, 우울, 불안 등 당연히 모두 정상으로 나왔고요. 변호사 말로는 조카 남자친구가 이미 코인 사기로 고소 3건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피해 금액만 합쳐서 4억이 넘었고요. 심지어 그는 지난달에 제2금융권에 가서 조카의 명의로 대출 신청을 했던 정황도 발견됐어요. 담보물은 제 꽃집이었고요. 서류가 위조된 거였는데 다행히 접수 단계에서 반려됐더라고요. 만약 그게 통과됐으면 전 제 건물을 담보 잡힌지도 모르고 있을 뻔했습니다. 조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조카가 며칠 전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모, 다음 주 주말에 이모 생일이잖아. 저녁에 이모네 집에서 조촐하게 가족 모임하자. 내가 케이크 사갈게. 가족들 다 불러.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자. 그래, 우리 미래가 준비해준다는데 이모가 감사해야지. 응, 이모 좋아하는 갈비찜 미리 시켜놓을게. 내가 7시까지 도착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생일상 차리는 게 아니라 덫을 놓는 게 목적인 애. 저는 손을 모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직원인 지은 씨, 고모께 각각 전화를 돌렸어요. 한 분 한 분께 역할을 부탁드렸고 다들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특히 경찰 쪽 협조는 변호사님이 전담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남편에게 드디어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주는 순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이 15년을 그 아이한테 쏟아부었는데 오늘 이 결정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마지막까지 당신 옆에 있을게. 힘들면 나한테 말해. 저는 남편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결혼하길 잘했다고 처음으로 소리내서 말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생일날이 왔어요. 저는 아침부터 꽃집 문을 닫고 하루 종일 집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조카가 갈비찜을 시켜온다고 했지만 저는 제가 직접 한 상 차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조카를 위해 차리는 밥상이니까요.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조카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뒤에 조카 남자친구인 우진이도 갈비찜을 가지고 따라 들어왔고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고모는 주방에서 저를 돕고 계셨어요. 이모 생일 축하해. 내가 이모 제일 좋아하는 딸기 생크림 사왔어. 아이고 고마워 우리 미래. 어서 앉아. 조카 남자친구도 꾸벅 인사를 했어요. 이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번에 제대로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우진이도 어서 앉아. 저녁 먹고 얘기해. 조카가 제 옆에 딱 붙어 앉으면서 팔짱을 꼈어요. 어릴 때 자주 하던 몸짓이었어요. 제가 그 애를 안고 시장에 다닐 때 그 애가 제 팔에 매달리던 바로 그 몸짓. 저는 잠깐 숨이 막혔어요. 저녁을 다 먹고 케이크에 촛불을 꽂았을 때예요. 조카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촛불 끄기 전에 나 할 얘기 있어. 이게 사실 내가 오늘 여기 온 진짜 이유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뭔데 우리 미래? 말해봐. 이모,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이거 말하기까지 진짜 많이 고민했어. 미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서 사진이랑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쫙 펼쳤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젊은 여자랑 같이 찍은 사진들, 조작된 문자 스크린샷,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서 한 장. 이모부가 바람 피우고 있어. 이 사진 봐. 지난달부터 내가 모아왔어.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모부, 이 사람들 누구예요? 난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그런 말은 누군들 못하겠어요. 이모 마음은 어떡할 건데요? 조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연기를 시작했어요. 이모, 나 진짜 너무 가슴 아파. 이모부는 바람나고 이모는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이렇게 가다간 이모 인생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꽃집이랑 집이랑 다 내가 관리해 줄게. 이모는 집 팔고 병원 들어가 거기서 편하게 쉬셔. 이모부는 이 집에서 나가시고요. 미래가 남편을 무시한 채 저에게 살갑게 말하더군요. 이모, 이모부랑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다 알아봤어.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때 제가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서서 말했어요. 미래야, 이모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너한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어. 이모부가 바람핀 것 같다는 소식보다 더 급한 소식이지. 뭔데 이모? 일단 촛불부터 끌까? 이모 생일이잖아. 저는 후 하고 촛불을 껐어요. 그리고 리모컨을 들어 거실 TV를 켰습니다. TV 화면이 밝아지자 조카와 조카 남자친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조카를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미래야, 이모가 오늘 생일 선물로 너한테 영상 몇 개 보여줄게. 다 같이 볼래?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어요. 남편 차 뒷좌석, 조카랑 남친이 나란히 앉아서 키득거리는 장면이었죠. 그걸 본 조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우진이는 벌떡 일어섰다가 다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뭐야? 조작이야. 편집한 거야. 이모 나 아니야. 저는 리모컨을 다시 눌렀어요. 두 번째 영상이 나왔어요. 우리 집 거실. 미래가 혼자 들어와서 제 홍삼차 병에 가루를 섞는 장면, 그리고 이어서 남편 차 블랙박스 영상도 나왔어요. 우진이랑 같이 남편 차에 들어와서 여성용 속옷을 씹는 장면도요. 이모 그건. 그리고 직원이 녹음한 것까지 모조리 보여줬어요. 미래야, 너 그 홍삼차에 수면제 섞은 거 이모가 그동안 한 방울도 안 마신 거 알아?
너 올 때마다 이모가 전부 하수구에 다 버렸어. 네가 본 내 증상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 못 잔 결과고. 네가 이모 정신병 만들겠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이모는 너무 멀쩡해. 이모 요즘 얼마나 정신이 맑은지 넌 모를 거다. 조카가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때 고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카에게 말했죠. 미래야, 내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다. 나는 네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야. 네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이 얘기 너한테 끝까지 숨기고 싶어 하셨을 거야. 근데 오늘은 말해야겠다. 고모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빠 죽기 한 3년 전부터 도박에 손을 댔어. 처음엔 가끔 하더니 나중엔 헤어나오질 못하셨지. 집문서도 잡혔고 차도 팔렸고 네 엄마가 돈 빌려서 다녔어. 온 동네를. 나한테도 몇 번 울면서 오셨지. 조카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말대로 보험금이 있긴 했어. 근데 사고 나고 그게 다 사채업자들한테 먼저 넘어갔어. 사채업자들이 너희 집에 몰려와서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그 사람들 막아내면서 네 엄마 아빠 장례까지 치르느라 내가 몇 달을 울었다. 이 꽃집 말이다 미래야. 네 엄마 아빠 돈? 한 푼도 안 들어갔다. 네 이모가 너 데려다 키우면서 새벽 4시에 첫차 타고 꽃시장 다닌 거 내가 다 봤어. 네 이모가 번 돈에 은행 대출 받아서 차린 거야. 저 꽃집은 100% 네 이모 꽃집이야. 누가 뭐래도. 이모가 고모를 올려다봤어요. 눈에 초점이 없더라고요. 네 엄마 순미가 말이다. 죽기 한 달 전 나한테 와서 그랬다. 고모 저 죽으면 미래 좀 순영이한테 부탁해 주세요. 순영이라면 제 딸 밥 굶기진 않을 거예요. 네 엄마가 너 걱정하다 죽은 사람이야. 근데 네가 지금 이모한테 이런 짓을 해? 네 엄마가 하늘에서 이걸 보면 얼마나 통곡을 하시겠니? 말해봐라. 고모, 15년 전 네가 13살 때 내가 네 이모한테 물어봤다. 순영아, 이 애 키우는 거 힘들면 내가 데려가마 그랬어. 그때 네 이모가 뭐라 그랬는 줄 아냐? 고모, 미래는 제 언니가 저한테 맡긴 애예요. 저 애는 제 딸이에요. 제가 키울게요 그러더라. 네 이모가 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15년을 그렇게 살았어. 너를 딸처럼 키우느라. 조카 눈에 오히려 도끼가 더 심해지더군요. 그때 고모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셨어요. 미래야, 할미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빌어도 네 이모는 널 용서할 수 있어. 근데 너는 네 자신을 용서 못할 거다. 그러니까 법대로 가라. 가서 죗값 치르고 나와. 그게 우리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고모가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뒤부터는 조카에게 쐐기를 박는 과정이었어요. 고모가 주신 15년 전 서류들, 사채 변제 영수증, 차용증, 언니네 집 경매 공고문까지 모두 언니네 죽기 전 거의 재산이 없었다는 걸 뜻했거든요. 그걸 보고 조카가 정신 차리길 바랬죠. 거짓말하지 마. 이거 다 가짜잖아. 어설프게 나 속이려고 해도 나 안 속아? 이모, 엄마 아빠가 준 돈 다 내놓으라고. 너 진짜 이럴 거야? 지금 증거를 다 줬잖아.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한데? 네가 보고 싶은 거, 네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이게 다 해결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미래야, 잘 생각해. 너 진짜 나쁜 짓 저지를 뻔한 거야. 돈 때문에 이모랑 이모부 사이 갈라놓으려고 한 것, 그리고 돈 때문에 이모가 먹는 홍삼차에 약 탄 것, 다! 이모가 이걸 다 몰랐으면 너 정말 심각한 범죄자 될 뻔했다고. 이게 다 이모 탓이잖아.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잔소리 없이 돈 빌려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왜 잔소리를 해? 왜? 조카의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돈 빌려달라는 말에 잔소리했다고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너 정말 그것 때문에 이런 짓 저지른 거야? 그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우진 오빠가 다 말해줬어. 우리 엄마 아빠 죽었을 때 분명히 재산이 있었을 거라고. 그거 이모가 다 가로채서 자기 주머니 채운 거라고.
전 그제야 어떻게 된 건지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조카가 갑자기 변한 게 다 이 남자친구 때문이었어요. 우진이란 나쁜 놈이 순진했던 조카를 조종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죠. 미래야, 네 남자친구 어떤 인간인지 알아? 네 남자친구 지금 사기 혐의로 고소가 3건이나 있는 사람이야. 게다가 전과도 있고. 그런 남자가 한 말에 넘어가서 지금 네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사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진 오빠가 사기라니. 조카는 아무것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조카의 남자친구는 조카의 말에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조카가 자기 남자친구의 멱살을 잡더라고요. 오빠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무슨 사기? 처음부터 돈 노리고 너한테 접근한 거겠지. 진짜로 처음부터 내 이모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야? 나한테 2년 동안 그 거짓말 세뇌시킨 거야? 아이씨,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조용한 그 남자 모습에 조카는 진실이라는 걸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놓고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자기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고 이모를 부르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조카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품에서 15년을 자라서 28이 된 애가 자기가 믿어온 세상이 다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야, 김미래, 순진한 척 그만해. 네가 그럴 마음 없었으면 내가 너한테 그런 걸 시켰겠어? 너도 어느 정도 너희 이모 재산 탐나서 내가 한 말에 편승한 거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덮어 씌우려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계속 헛바람 불어넣은 건 넌데? 돈 생긴다고 좋아한 건 너잖아. 뭐 솔직히 말해볼까? 너 이모 짜증난다고 했지? 네가 너희 이모한테 미안한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그런 말 했을 때 미쳤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정색하고 나랑 헤어지자고 했어야 정상 아니냐? 그런데 너 어땠어? 내가 시키는 대로 고지고대로 하면서 금방 돈 생길 거라고 좋아했잖아. 야, 무슨 소리야? 이건 다 네가 시켜서. 이모님, 제 말 믿지 마세요. 믿다가 나중에 또 발등 찍힙니다. 내가 더 잘 알아요. 쟤요, 뼛속까지 나쁜 년이거든요. 제가 이모님 재산 가져오자고 한 건 맞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계획 짠 건 다 쟤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게다가 제일 처음에 부모 재산 이야기한 것도 내가 아니라 전현이고.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언제 그랬어? 다 네가 나한테 시킨 거잖아. 둘이서 피 터지게 싸우더군요. 저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됐어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조카가 저 남자에게 속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카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순 없었어요. 제가 당한 일이 많았고 그 사안이 너무 중대했으니까요. 그때 조카가 제게 말하더군요. 이모, 저놈 말 믿는 거 아니지? 내가 진짜로 이런 짓 한 건 저놈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모, 난 믿어줘야 해. 내 가족은 이모뿐이잖아. 필사적인 얼굴로 저를 향해 말하는 조카를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미래야, 이모가 15년 전에 너한테 약속했지. 엄마 대신 지켜주겠다고. 이모? 조급했던 조카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그때 말했죠. 이모 말 끝까지 들어. 이모가 너 살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덮고 넘어가는 거. 근데 너는 이미 사람 죽이는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 사람까지 됐잖니. 그냥 넘어가는 게 답은 아닌 거야. 그럴 수도 없고. 왜냐면 이미 이모가 변호사하고 상담까지 끝낸 상황이거든. 이모, 나 이제 오빠 안 만날 거야. 진짜야. 나 이제 진짜로 이런 짓 안 저지를 거니까. 사람은 말이야.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말로 끝내면 안 돼. 값을 치러야 돼. 값을 치러야 진짜로 새 사람이 되는 거야. 법대로 가는 거. 경찰서 가고 검찰 가고 재판 받고 죗값 치르고 돌아오는 거. 거기서 네가 진짜 정신 차리면 너는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어. 너 스스로에게 부끄럽진 않겠지. 이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진짜로 깜빵 보내는 거야? 그런 거냐고?
조카가 화를 내며 제게 말하더군요. 내가 당한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네가 돌아오더라도 네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15년 키워준 정 때문에 용서해주기엔 넌 너무 멀리 왔어. 미래가 무너지면서 제 무릎에 엎드렸어요. 제 무릎 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경찰이 잠깐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한참 뒤에 미래가 고개를 들고 경찰을 따라갔어요. 수갑은 차지 않았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우진이는 경찰이 팔을 잡자마자 끌려가다시피 나갔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저를 뒤에서 꼭 안아줬어요. 그 일이 있고 10달이 지났죠. 조카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사기미수, 주거침입, 사문서 위조, 무고, 명예훼손까지 병합돼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죠. 변호사님이 초범이라도 이 정도 혐의면 중형 피하기 어렵다고 하셨던 대로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꽃집문을 닫았어요. 마음을 추스르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 사이 남편이 저를 데리고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에서 바다만 보고 왔습니다. 남편이 바닷가에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부터 진짜 우리 인생 살자. 당신이 15년을 조카한테 쏟아부었다면 이제부터 45년은 당신을 위해서 써. 45년씩이나? 왜 저거? 그럼 55년. 남편의 농담에 전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어요. 웃으면서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 꽃집을 리모델링했어요. 간판도 새로 바꿨고요. 고모가 매일 가게에 나오셔서 저랑 같이 중년 여성을 위한 꽃꽂이 클래스를 열었는데 동네 어머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수강 신청이 점점 만석이 되고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사모님 꽃집이라며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중학생 애들이 꽃꽂이 해보겠다고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조카 13살 때 모습이 겹쳐 보여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어느 날 오후 우편함을 열었는데 교도소에서 온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조카한테서 온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전 그 봉투를 열지 않고 서랍에 넣어뒀어요. 사랑하는 어른은 눈이 멀어도 된다고 누군가 그랬죠. 그런데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말을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어른일수록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눈 감은 사랑은 결국 나를 잡아먹는 짐승이 되더라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내 자식이라고 여기고 키웠습니다. 15년을 그리 살았습니다. 허나 자식이란 이름으로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그때는 그 이름을 내려놔야 하더군요. 여러분, 사랑은 주되 눈은 감지 마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뿐입니다.